1928년 5월 25일 뉴욕 월드신문에 작은 광고가 올라옵니다. 18세 청년, 농촌 일자리를 구합니다. 에드워드 버드 15번가 서쪽 406번지. 에드워드 버드는 모험심이 강한 18세 소년입니다. 그의 집은 아버지와 어머니, 어린 동생 4명과 함께 뉴욕의 낡아빠진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가족들이 처한 가난을 본인의 힘으로 극복하기 위해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광고가 난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28일, 에드워드의 집에서 그의 어머니인 델리아가 막내딸과 함께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깔끔한 옷차림의 노인이 찾아옵니다. 노인은 자신을 롱아일랜드 파밍데일의 농부로 소개하며 에드워드의 광고를 보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델리아는 막내딸인 베아트리스를 시켜 근처에 있는 에드워드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노인은 꽤나 신사적이었고 베아트리스에게 온화한 미소로 심부름값이라며 동전 1개를 주기까지 합니다. 곧 자신의 아들과 함께 일하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델리아는 에드워드를 기다리는 동안 노인과 마주 앉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실내 장식가로 일하며 돈을 모았고 은퇴 후 농장을 꾸렸다는 노인의 목소리는 안정감이 되는 중저음에 매우 상냥했고, 나이에 비해 풍성하고 정돈된 회색 머리카락과 콧수염은 그를 더 온화하고 인자해 보이게 했습니다. 델리아는 그의 모습과 행동에 상당히 흡족해하며 대화를 이어가던 차에 에드워드가 도착했습니다. 노인은 에드워드에게 주 15달러를 주기로 약속하였고, 외로울 수 있으니 에드워드의 친구인 윌리도 함께 고용하겠다고 말하며 신임을 얻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토요일에 에드워드와 윌리를 데려가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토요일에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그가 직접 작성한 메모가 도착합니다. 예정됐던 일의 진행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오늘 찾아뵙는 약속을 부득이하게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일 꼭 방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노인은 에드워드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선물로 자신의 농장에서 직접 가지고 왔다며 딸기와 신선한 크림치즈 항아리를 건넸습니다. 노인의 신사적인 행동에 델리아가 그를 점심 식사에 초대까지 했기 때문에 집안의 가장인 알버트까지도 아들의 새 고용주와 이야기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알버트는 늘 순종적인 분위기의 사람이었고 그는 구겨진 푸른 양복을 입은 노인의 행색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노인은 신뢰감 있고 품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점심 식사를 시작할 무렵 에드워드의 여동생 중 한 명인 10살의 소녀 그레이스가 노래를 흥얼거리며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레이스의 큰 갈색 눈과 짙은 갈색의 머리카락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해주었습니다. 노인은 이 아름다운 소녀로부터 눈을 떼지 못했지만 가족들은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뒤에 자신의 조카를 위한 생일 파티에 가기 전에 선물을 사야 한다며 큰 돈다발 한 뭉치를 꺼내고 그레이스에게 돈을 세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가난한 알버트의 가족들은 그가 가지고 다니는 돈의 액수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돈은 92달러 50센트예요. 그레이스는 금방 대답했고 노인은 그레이스에게 똑똑하다고 칭찬하며 어린 동생 베아트리스와 캔디를 사 먹으라고 50센트를 줍니다. 그는 조카의 생일 파티에 들렀다가 저녁 때 돌아와 에드워드와 윌리를 데려가겠다고 말했고 집을 나서기 직전 그레이스에게 자신의 조카의 생일 파티에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묻습니다. 노인은 그레이스를 잘 돌봐주겠으며 그날 저녁 9시가 되기 전에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델리아는 노인의 여동생이 어디에 사느냐고 물었고 그는 자신의 여동생이 137번가 콜럼버스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그녀는 그레이스를 보내도 좋을지 몰라 주저합니다. 알버트는 그레이스가 이 기회에 상류층의 생일 파티를 경험해보는 게 좋겠다며 부인을 설득합니다. 그렇게 델리아는 그레이스가 가장 좋은 옷을 입는 것을 도와주고 그레이스와 노인을 집 밖으로 배웅하며 두 사람이 거리를 내려가 사라지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그레이스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의 밤은 더디게 지나갔고 다음날 아침 가족들은 경찰서를 찾아가 그레이스가 실종되었다고 신고합니다.
경찰은 노인이 자기 여동생이 산다며 말해준 주소가 거짓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친절한 노인은 사기꾼이었으며 이름도 농장도 일자리도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경찰은 일상적인 조사 활동을 시작합니다. 노인이 알버트의 가족에게 말한 모든 것을 확인하고 용의자로 추정되는 모든 아동 성추행범, 정신병자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레이스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뉴욕 경찰은 그레이스의 사진과 노인의 인상착의를 담은 천여 장의 전단을 전국 각지의 경찰서로 발송했습니다. 유력한 단서도 두 가지 있었습니다. 경찰은 노인이 알버트의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를 작성한 곳이 맨하탄의 웨스턴 유니언 사무실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손으로 쓴 메시지 원본도 발견했습니다. 또한 노인이 알버트의 집에 선물하기 위해 크림치즈를 구매한 노점상도 찾아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수사는 큰 진전 없이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6년이 지난 1934년 11월 그레이스의 실종 사건은 공식적으로 여전히 수사 중이었으나 사건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윌리엄 킹이라는 형사만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에 대해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다음날 윌리엄은 월터 윈첼이라는 칼럼니스트를 만나서 이번 칼럼에 그레이스 실종 사건을 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레이스는 6년 전 실종 당시 8살이었다. 실종사건 수사본부는 이 사건을 4주 안에 종결짓거나 종결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그레이스의 실종사건은 미해결 사건으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윌리엄 형사의 예상대로 범인은 이 칼럼의 떡밥을 덥석 물었습니다. 약 열흘 뒤 델리아 부인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는데 다행히 부인은 문맹이었기 때문에 아들 에드워드가 대신 편지를 읽고는 즉시 윌리엄 형사에게로 찾아갔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극도로 야만적이었습니다. 친애하는 버드 부인께 1894년 제 친구 하나가 존 데이비스 선장이 이끄는 증기선 타크마호에서 선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홍콩으로 항해했는데 도착 후 제 친구는 동료 2명과 함께 육지에 올라가 술을 마셨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 배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고 고기라는 건 종류를 막론하고 한 파운드당 1달러에서 3달러 정도는 줘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은 너무도 심한 것이어서 그들은 결국 굶어 죽지 않기 위해 12살 미만의 아이들을 음식거리로 내다 팔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안심하고 길을 다닐 수가 없었죠. 제 친구 존은 그곳에 머무르며 인육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각각 7살과 11살 소년 2명을 몰래 잡아서 데려왔습니다. 자기 집에 데려가 옷을 벗기고는 묶어서 옷장 속에 가두었죠. 그리고 아이들의 소지품은 모두 태웠습니다. 친구는 우선 11살짜리 아이를 먼저 살해한 다음 인육을 먹었으며 다음 차례는 7살 아이였습니다. 당시 저는 100번가 동쪽 409번지, 그러니까 바로 옆에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사람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종종 말해주었고 저도 한번 먹어봐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죠. 제가 방문했던 그날 그레이스를 파티에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 아이에게 가도 좋다고 허락한 건 부인입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웨스트체스터의 빈집에 아이를 데려갔죠. 저는 위층으로 올라가서 옷을 모두 벗었습니다. 안 그러면 아이의 피가 옷에 묻을 테니까요. 준비가 끝나자 저는 창문으로 가서 정원에서 꽃을 꺾고 있던 그레이스를 불렀습니다. 그레이스는 저의 벗은 몸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더니 계단 쪽으로 달려가 도망치려 하더군요. 제가 잡아 끌자 엄마에게 이르겠다고 말했죠. 저는 목을 졸라 아이를 죽인 후 집으로 옮기기 편하도록 시신을 여러 조각으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요리해서 먹었죠. 다 먹어치우는데 9일 걸리더군요. 아이를 겁탈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따님은 처녀로 죽은 겁니다. 아무도 이 편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형사는 버드 가족과의 만남에 대한 편지의 세부 내용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편지의 필체 또한 6년 전에 늙은 유괴범이 웨스턴 유니언 직원을 통해 보냈던 편지의 필체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편지 봉투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봉투에 찍힌 육각형의 작은 문장에는
NYPCBA라는 6글자가 들어있었는데 이는 뉴욕 민간 택시기사 복지연합회의 약자였습니다. 연합회 회장의 도움으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윌리엄 형사는 회원들에게 연합회의 편지지와 봉투 등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람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건물의 젊은 관리인이 앞으로 나와 자신이 편지지와 봉투 몇 장을 자기 집으로 가져갔었다고 실토했습니다. 가져간 곳은 52번가 동쪽 200번지에 위치한 낡은 하숙집이었습니다. 하숙집 여주인은 노인의 인상착의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 집에서 2달간 살았던 노인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불과 이틀 전에 하숙집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알버트 피쉬. 노스캐롤라인에서 일하는 아들이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올 것이라고 여주인에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노인의 아들은 늙은 아버지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체국에서 알버트 피쉬를 수신인으로 하는 편지를 가로챌 수 있었고 1934년 12월 13일 여주인은 윌리엄 형사에게 알버트 피쉬가 편지를 찾으러 하숙집에 와 있다고 전화합니다. 윌리엄 형사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노인은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고 알버트 피쉬가 맞느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 피쉬는 주머니에서 면도칼을 꺼내더니 앞으로 내밀며 위협했고 분노한 윌리엄 형사는 노인의 팔을 잡아 힘껏 비틀며 말합니다. 넌 이제 잡혔어. 알버트 피쉬. 그는 1870년 5월 19일 워싱턴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일찍 죽고 난 후 그의 어머니는 피쉬를 워싱턴에 있는 고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채찍으로 무자비한 구타를 당하거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위할 것을 강요당하는 등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아원에서 2, 3년을 지낸 후에 피쉬는 다시 어머니에게로 돌아가 생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의 어머니에게 정상적인 훈육을 받을 수 없었고 철저한 무관심 속에 그는 점점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서 이미 어릴 적부터 고통의 쾌락을 느끼며 평범하지 못했던 자신을 그대로 방치한 채 자라게 됩니다. 얼마 뒤 그는 체리나무에서 떨어져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고 그 후 현기증과 두통을 경험했습니다. 이때의 사고가 그의 이상 성격을 형성하게 된 원인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성인에 비해 두개골이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강도가 8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추락으로 전두엽 피질이 손상되어 공격성이 높아졌을 것이라는 추측이었습니다. 페인트공이나 자벽부로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26살의 알버트 피쉬는 19살의 여자와 결혼했지만 피쉬의 아내는 바람이 나게 되는데 그 상대는 자기 집에서 하숙하던 자벽부였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출근하는 척 나갔다가 집에 몰래 숨어들어 아내와 하숙남의 정사 장면을 몰래 훔쳐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행위가 지겨워질 때쯤 피쉬는 아내에게 그 사내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오히려 자기가 낳은 아이들이 자야 할 매트리스까지 모두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그 후 자학행위는 점점 심해졌고 못이 여러 개 박힌 몽둥이로 자신을 때려달라고 동거녀들에게 부탁한다거나 인두와 부직갱이를 사용해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지져대거나 수많은 바늘들을 자신의 몸속으로 꽂아 넣기도 했습니다. 바늘의 대부분은 생식기 근처에 꽂아 넣었는데 그는 간혹 바늘을 빼는 것을 그만두었고 몇 날 며칠을 돌아다니다가 바늘들이 몸속 안으로 들어가 빼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도 피쉬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훗날 그의 말을 들은 법정은 진짜인지 가늠하기 위해 의사를 불러 엑스레이를 찍게 했는데 그의 골반 부위에는 약 29개의 바늘이 발견됩니다. 알버트 피쉬는 맨하탄과 웨스트체스터 두 지역에서 기소되었습니다. 먼저 웨스트체스터 지역이 피쉬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맨하탄 지역은 그를 유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그레이스의 유괴 살인 사건 이외에도 수사에 큰 진전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레이스 외에도 어린아이들을 유괴하여 살해한 증거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피쉬의 신문 결과와 여러가지 증언들 그리고 다양한 혐의로 기소를 당했기 때문에 알버트 피쉬가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가 사형 판결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정신과 의사나 법의학자들이 그를 정신병자라고 진단하기를 기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프레드릭 워던 박사는 자신의 저서 폭력의 발현을 통해 알버트 피시와 감옥에서 가진 첫 만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박사는 피시가 얼마나 유순하고 신사적이고 인자하고 공손하게 보이는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 자녀를 맡길 사람을 구한다면 피시는 분명 그 대상으로 선택될 사람이었다. 그는 때로는 양면적으로 자신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으나 내가 한 일은 분명히 옳은 일입니다. 만약 아니었다면 천사가 나를 가로막았을 겁니다. 성서에서 천사가 아브라함이 제 아들을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막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하늘과 소통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라며 정신 이상으로 보여질 법한 말을 했습니다. 워던 박사는 피시의 비교 불가능한 사악함이 정신의학 역사와 범죄 문학을 통틀어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피시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싶은 욕망과 타인이 나에게 고통을 주었으면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통을 주는 건 무엇이든 재밌어 보였죠. 또한 피시는 워던 박사에게 자신이 오랜 기간에 걸쳐 아이들을 먹었으며 그 수가 최소 100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시는 돈이나 캔디로 아이들을 꼬시곤 했습니다. 그는 주로 흑인 아이들을 노렸는데 흑인 아이들은 설령 다치거나 실종되더라도 경찰이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피시의 재판은 그레이스 버드에 대한 계획살인 혐의로 1930년 3월 11일 뉴욕주 화이트 플레인 법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그에게 법적으로 정상이고 옳고 그름의 차이 및 자신의 행동이 지닌 본성과 특성을 알고 있으며 정신적 결함이 없고 나이에 비해 기억력도 뛰어난 반면 성적으로 비정상으로서 의학으로 볼 때 성도착자 내지는 성적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정상이고 마땅히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3일째 그레이스의 유해를 담은 상자가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었고 피시는 재판 내내 완전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딱 한 번 변호사에게 자신도 살고 싶다고 말한 적은 있는데 그 이유는 아직 신께서 시키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은 열흘간 지속되었고 1935년 3월 11일 월요일 배심원들은 유죄로 결론을 내리는데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피시는 판결 결과에 만족하지 않았지만 전기의자로 처형된다는 점에 깊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판사에게 감사했습니다. 내게 마지막까지 새로운 고통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준 판사님께 감사합니다. 이로써 나는 행복하게 죽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가 되는군요. 벌써 그날이 기다려지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1936년 1월 16일 알버트 피시는 그토록 기다리던 전기의자로 처형되었습니다. 데일리 뉴스지에 기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신의 변태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종종 자기 살을 지질 때 쓰던 불길보다 더 강력한 열기로 타오르게 될 것임을 생각하자 그의 축축한 두 눈은 순간 번뜩였다.